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주요 수출국에 대한 교역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면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2월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고 안전구역을 확대해 안전성 확보에 나섭니다. 리조트 기업 대명 손우그룹이 티웨이 항공 경영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멕시코와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압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주요 수출국에 대한 교역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벌써부터 생산 기지 이전을 검토하며 관세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슬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1차 타깃으로 삼은 곳은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와 캐나다였습니다. 두 나라에 각각 25%의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튿날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Probably February 1st is the date we're looking at. 대미 수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건조기 제조 물량을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가 25%로 오르면 인건비나 물류비 등 현지 생산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LG전자도 멕시코에서 만드는 냉장고를 미 테네시주 가전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중간재 부품을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해서 관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중 미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 합작 공장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 병행 생산과 아이오닉 9 등 신차 출시를 통해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건 결국 쇠퇴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마당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잘 활용하면 우리 산업 재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폐기하면서 강조하고 나선 건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수십 년간 쇠락한 전통적 제조업 단지 러스트벨트를 살리려면 미국 혼자서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간 내에 그게 달성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데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산업 등이 수혜를 받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반영해 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 분야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수리 개조뿐만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술력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군용 선박뿐만 아니라 상선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말하며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98년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방한해 당시 대우중공업의 거제 옥포 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임지혜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은행들에 주문했습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관리 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 들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대출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하게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하 속도, 폭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되 구체적인 대출 심사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5월 중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 세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2단계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핀셋 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8%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갖다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에 대해선 자본 규제를 감안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사업이 취소돼 입주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소 부지에 한해서 우선 공급이 추진됩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구제책이 나왔습니까? 지난해 민간 분양주택 사전 청약 당지 중 사업정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당첨 취소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다만 분양가는 첫 청약 당첨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수 유지와 거주기간 충족, 청약 통장 보유 등 의무는 사전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선권을 마련하게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취소 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 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 취소 사업장 중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뒤 후속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또한 당첨 취소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출생아 수가 5달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증가폭만 보면 14년 만에 최대입니다. 코로나로 미루다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엔데믹 커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2월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늘게 됩니다.
2023년에는 고작 23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희망의 싹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을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의 혼인 추세도 중요한데요.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 8,581건으로 11%가량 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안주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골든타임을 살려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는 또 불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약 5시간 넘게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 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제 구인 시도에 헌법상 진술 거부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아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 장비 등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4차 변론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4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 가능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방위각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교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 착륙을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아래엔 이를 떠받치는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설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해왔습니다. 만약에 그 콘크리트 둔덕에 항공기가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격이라든지 화재 발생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든지. 이에 국토부는 곧바로 시설물 교체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시설 지형을 고려하여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다시 짓습니다. 시설물 설치 상태에 따라 둔덕 근처에 흙을 더 쌓아 아예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해 항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이마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스는 마찰로 비행기의 속도를 확 낮춰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미국을 제외하곤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 방지 종합 대책은 다음 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보험 판매 대리점,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품 내용을 속이는 문제까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섰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DB손해보험의 자회사 GA인 DBMNS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17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인 B씨는 총 30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 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 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360만 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약 28만 5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A 관련 금융당국에 제기된 민원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의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계약 유지율, 불안전 판매율 등을 토대로 판매 위탁 GA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 위탁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GA 스스로 자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 내부 통제 평가 결과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미흡한 GA들은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판매 책임도 강화됩니다. GA 영업보증금 최저 한도를 신설하고 최고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배상 책임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손해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상 그리고 이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은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 개선 요구부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명손해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이 티웨이 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면서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티웨이 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에게 경영진의 전면 교체와 함께 유상 증자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요구서도 보냈습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 항공은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 항공 안전 감독에 따른 높은 개선 지시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제안을 통해서는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새 이사회를 꾸려서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이사회를 꾸리려면 주주총회에서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으로 합산 지분은 약 30%입니다. 대명손해그룹은 2대 주주인데요. 주력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계열사인 대명소노시즌을 합해 지분 27%가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보유 지분 차이가 3%포인트가량인 상황인데요.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TA홀딩스는 최고 27%, TA항공이 5.6%, 예림당이 11.5% 뛰는 등 관련 주가도 급등세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잊을만 하면 분쟁이던 가족기업 아워홈은 현재 김동선 한화그룹 3세가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키를 쥔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의 흐름들 정대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거듭해온 아워홈 사남매는 이번 매각을 두고도 2대2로 편이 갈렸습니다. 현재 아워홈을 이끌고 있는 장녀 구미연 회장과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은 김동선 부사장의 아워홈을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남매의 지분율은 58%, 8,600억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두 여동생은 매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녀 구명진 전 이사와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의 지분은 40%로 남매보다 적지만 변수는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입니다. 아워홈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사남매 중 누구라도 원하면 그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아워홈을 이끌었던 구지은 전 부회장이 매각의 찬성인 오빠, 언니의 지분에 대해 우선 매수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제시를 한 건지, 그 가격을 일방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지은 측에서 그러는 건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섣불리 소멸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김동선 부사장의 아워홈 인수는 무산되는 셈입니다. 김 부사장이 총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아워홈 인수에 의지를 갖는 이유는 승계를 위한 경영 능력을 입증할 방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 부사장은 갤러리아 쇼핑 사업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F&B 사업에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의 지분 매각을 설득하고 있는 한화 측은 내일까지 구 전 부회장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한화가 인수를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갈등은 보통 노사 간에 벌어집니다.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은 연초 지급되는 실적 기반 성과급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한데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한나 기자입니다. 사측과 성과급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SK하이닉스 노조가 어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을 거부하면서 경영진의 퇴진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본급의 1,450%를 성과급으로 제시했는데 노조는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기준안을 제시하라며 거절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성과급 규모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에 이어 오늘 일부 공장의 생산을 멈추는 파업을 진행합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에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노사는 6차례 교섭 끝에 성과급 400%와 1,500만 원의 격려금이 포함된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습니다. 성과금이 관례화돼서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과도하게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나쁜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등의 유해 물질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최윤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와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물질인데요. 필터마다 킬로그램당 1.9mg에서 많게는 10.7mg까지 검출됐습니다.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국내에서 공기 정화용 필터에는 사용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유명 전자업체들 공기청정기에서 쓸 수 있는 필터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네, LG전자와 샤오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호환되는 필터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필터 8개 가운데 6개는 LG전자 공기청정기와 호환되는 제품이었고 1개는 위닉스, 다른 1개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에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자들의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등을 내리는 한편 필터 업계에 필터 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코스피가 2달 반 만에 2,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5% 오른 2,547.06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3,544억 원을 사들이며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이 4,0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86% 상승한 732.31에 마감했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내린 1,435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안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지난 2일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으나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먼지로 뒤덮여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탁한 공기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나가실 땐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 낮엔 8도 보이겠고요. 주말엔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청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해 낮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 0도, 부산은 5도 보이겠고 낮에는 광주 12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강원 영동에, 주말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